그러면 제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한꺼번에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수백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런데 그걸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가 아닌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은 법률 요건이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지만 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고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개인이 알아서 한다. 그걸 사적 자체라 그래요. 사적 자체라는 게 다름아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 해야 돼요. 이걸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그리고 이걸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법률행위 아닌 것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하고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무주물 선점 아닙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내가 이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왜 취득했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람을 때려버렸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손해배상 청구라는 권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맞을 때 오늘 때리겠다. 피해 나면 내가 손해배상 해주겠다 라고 할 때 맞는 사람이 그래 돈 좀 벌어보자 그러고 맞습니까? 아니잖아. 분척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왜냐고? 우리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동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 실질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게? 법률행위죠. 사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원칙이니까 이게 법률행위인 겁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 법률 요건을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요걸 중국집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국집 요리는 다양하게 많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뭐가 나타난다? 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국집 요리는 종류가 많게 적게 엄청나게 종류 많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생선도 팔게 안 팔게? 중국집에 짜장면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중국집에 얼마나 다양한 요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국집 요리입니까? 제가 대학교 갈 때 입주과외를 했어요. 저 성균관대 나왔었는데 입주과외라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 입주과외를 내가 명륜동이 지금 대학로죠. 그 대학로 앞에 이제 제가 법대 다니면서 거기에 기와집 좀 오래된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제가 입주과외를 해서 3년 한 반 동안 입주과외 했어요. 예. 그래서 애 둘을 대학교 보내고 했으니까 입주과외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대신 마침 뭐라고? 바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고 그래요. 야간 그렇게 했는데 야간 시골 촌놈이 올라왔으니까 뭐 입주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쌍용이 사장님 집이었는데 어느 날 뭐 중국 음식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펑계처럼 짬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면 탕수육 때 먹겠구나. 그래서 예 그랬는데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막 둥근 게 나오는데 붉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게 뭐라고 뚱 돌아가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이 요정집 비슷하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뭐라고 와 고기 한 마리가 그냥 크게 나오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냥 나오는데 뭘 보니까 물고기가 피 죽기도 하고 뭐라고 새우가 이만큼 하는데 이제 보니까 깐소 새우인가 그런 겁니다. 그게 나오기도 하는데 와
이걸 문화적 충격이라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그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마리도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뭐라고? 다 먹었지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는 거의 초식 동물 아닙니까? 있을 때 많이 먹습니다. 나중에 대책임지기를 하더라도. 이 끝까지 다 먹었는데, 와, 정말 맛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나는 고기 파는 줄, 생선 파는 줄 중국집에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탕수육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예 뭔가, 그래 뭔가. 나중에는 중국집에 가자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예,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뭔가. 거기에서 겨울에 누룽지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뭔가, 와, 맛있는, 그래서 겨울에 가면 무조건 누룽지탕 하나 시켜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중국집, 대단하더만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화적 충격입니다. 와, 짬뽕은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더만요. 자, 하여튼, 중국집 요리 많아요. 근데 그 요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걸 광동식과 상해식 이렇게 나누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냐? 그것은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뭐가 있다? 재료가 있겠죠. 이걸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료가 모여서 뭐가 되고 요리가 되고 그 요리에 따라 다양한 맛이 나타납니다. 그럼 중국집 요리 재료 많게 적게?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여러분 한 페이지 글씨 자그마하게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두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엄청 많은데 그 수많은 중국집 요리 재료 사실상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리 재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양파를 하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중국집 요리 재료 중에서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양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양파가 들어간 요리는 법륜행위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법륜행위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파가 들어가는 법륜행위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요리사가 원하는 대로 맛을 나타내요. 그러나 양파가 들어가냐는 요리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맛이 나타납니다. 그럼 요리사 입장에서는 자기 걸 뽐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륜행위 해야 되죠. 이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법륜행위고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륜행위 아닌 것 그럽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의사표시는 양파라고 했었죠. 양파가 들어가느냐 만드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에 의사표시가 없는 법륜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륜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륜행위냐 아니냐 나누니까. 그러면 이 법륜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강하게 봐봐요. 이 중국집 요리에는 법륜행위라는 요리에는 양파만 들어간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그게 요리입니까? 그게 양파즙이지. 제가 양파가 들어간다 했지 다른 요리 재료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 사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다니까. 뭐만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양파가 있다는 뜻이 양파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의사표시는 법륜행위의 필수 불가결 요소다. 그 말은 맞지만 유일한 요소다 그러면 틀린다 이 뜻입니다. 항상 양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륜행위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의사표시를 양파로 고치라니까 그럼 양파는 요리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의사표시는 법률 요리 재료라니까 법륜행위는 요리에 속한다니까 그러면 의사표시가 곧 법륜행위 이 말은 양파가 요리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라니까 양파라고 해야 된다니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곧 법륜행위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재료지 그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문항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요.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의사표시 양파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양파가 있기만 하면 되지. 양파가 몇 개 들어간지 묻지를 안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 법률행위도 양파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양파 하나만 들어가는 요리가 있어요. 양파 하나만 들어가는 요리를 단독 법률행위, 줄여서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몇 개만 들어있다?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걸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그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하지 나중에 두 문자를 따서 다 외우게 해드립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방금 대표적인 게 여러분 했던 해제입니다. 만일 갑과 할사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주기로 약정했는데 안 주면 갑은 을에게 가서 계약을 한다? 해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해제한다는 의사는 누가 한다고? 갑 한 사람의 의사가 있으면 되지. 을의 의사는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을이 싫어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갑이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되는데 이 갑이 해제를 할 때 강원도 설악산에 가서 천왕봉에서 해제한다 소리합니다. 해제되게 안 되게? 안 돼. 비록 의사표시는 하나만 있지만 그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이 돼야 돼. 누구한테? 을에게 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록 의사표시는 하나지만 그것이 특정인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소유권 포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볼펜에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볼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가다가 볼펜을 탁 놓쳐버렸어요. 그럴 때 뒤에 가는 사람이 번개처럼 줘서 이거 내 거다 그럽니다. 그럴 때 아니 제 것인데 라고 말할 때 너는 방금 소유권을 포기했지 않느냐. 내가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으면 포기 안 됩니다.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되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소유권 포기할 때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니까. 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내 의사표시를 특정인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고 특정인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상추, 동면, 채철, 유제포 이렇게 외우게 해드립니다. 지금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 의사표시가 있긴 있는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입니다. 색깔이 다른 두 개의 양파가 들어서 합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되어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많고 제일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이걸 뭐라냐? 계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약이란 말이 붙으면 매매계약이든 교환계약이든 물건계약이든 채권계약이든 신분계약이든 뒤에 뭐가 붙으면 계약자 붙으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팔겠다? 사겠다. 3억에 매도하겠다? 3억에 사겠습니다. 3억에 매도하겠다? 2억 8천. 그럼 계약이 안 돼.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법률행위입니다. 이 말은 계약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두 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 그게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다시 의사표시가 몇 개 있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단독행위는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단독행위 나중에 외우게 해드립니다.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죠. 그럼 요 권리는 어떤 게 있느냐? 권리도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권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눠봅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신분에 관한 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신분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신분권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러게? 이거는 봉건주의 냄새가 난다 해서 가족권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저는 그냥 신분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족권과 가족의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분권 이렇게 나눕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는 그게 뭘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 책상 보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갑니까? 물건은 뭐가 없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집에서 내 스스로 뭐라고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다른 말하면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인데 이 사람 보고 설사 내가 파출부를 오늘 고용했다 할지라도 이분 보고 저 건물을 저 청소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부탁하더라도 안 들어주면 강제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뭘 해야 된다?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흔히 무슨 건이라고 하고 지배권이라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나중에 다 배워요. 가족법은 친족권과 상속권 이렇게 있는 거죠. 옛날에는 신분권이 중요했게 안 했게? 옛날에는 재산권보다 신분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150년 이전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거의 오래된 제도가 아니에요. 노예 제도에 산 사람도 있다니까. 그 정도로 일찍 된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완전히 뭐라고? 이게 사람에 대한 평등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년 전에 가보면 양반 상놈이 있을 게 없을 게 300년 전만 되더라도 우리는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어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우리 지구가 그렇게 인간이 평등 사회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가 무슨 신분으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지금부터 신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 여왕 아들로 태어나면 지가 태어난과 동시에 왕이 되잖아.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분권입니까? 대단하죠 그런 거. 지금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왕이라고 그러고 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까지 사는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까지 왕이 됐다가 뭐로 2차 세계대전 나왔다가 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니까 오래 살죠? 오래 살지 않습니까? 찰스 황태자는 좀 있으면 먼저 죽게 생겼다니까. 그 밑에는 이제 뭐라고? 손자한테 갈 판이라니까. 약간 이게 대단한 권리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뭐 흑수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만든 놈입니까? 그 말 만든 사람 죽여야 돼요, 진짜. 엄마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걸 가지고 음수저, 금수저 이런 사람은 되겠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아야지. 내가 지금 엄마한테 나는 왜 흑수저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런 말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단절이 되고 뭐라고? 남한테 비교해서 삶이 자꾸 뭐라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자꾸 없어진다니까. 무슨 흑수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예? 밑으로 보십시오. 내보다 밑에 못한 사람이 많게, 내 위에보다 많게. 생각해보라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게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이지, 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지금 이거 신분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친족권과 상속권인데 뭐만 더 중요하게? 이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권리만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민법이 권리 의무에 가는 거니까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건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재산법,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신분법, 그럼 물건에 관한 법을 무슨 법? 물건법, 채권에 관한 법을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신분권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법고시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 재산권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물건과 뭘 봐야 된다? 채권을 보는 거죠. 그럼 물건과 채권을 딱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게 없게? 있겠죠. 그걸 앞으로 딱 당기랍니다. 왜 당기느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공통된다는 건 법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 아닙니까? 기본 원리는 이해하면 법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몇 거 써서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은 총 몇 가지로 이어졌다? 5파트로 이어졌다. 민총,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책으로 말할 것 같은 몇 권이게? 5권이 원칙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민총 한 권, 물건법 요담한 거 한 권, 그다음에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친상속법. 그래서 총 5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 그걸 계속 읽어가지고 뭐라고? 시험 치는 겁니다. 5권입니다. 그 1년에 한 5번 읽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됩니까? 5권을, 1번에 5권 읽으려고 하면 한 달에 뭐라고? 한 권 정도 더 이상 읽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 공부합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얇아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민법이라서 요 정도만은 두껍게 되는 요약 비슷한 것. 개론 변수답니다. 이렇게만 한 것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두터운 걸 가지고 뭐라고? 5번 읽으면 많이 읽지 못하면 기억에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얇은 걸 여러 번 보면 낫다는 게 뭐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아주 뭐라고? 고지식하게 그걸 다 읽었던 겁니다. 요즘 사람은 그렇게 안 읽어요. 그만큼 공부를 시험 위주로 공부한다니까. 그런 애들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못담시에 그렇게 뭐라고?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 애들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시험을 위주로 만들어진 그 애들인데 시험을 위주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고르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넣으면 중요하지 않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넣는다. 그럼 요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는 신용법이 안 들어가니까 요 세 파트가 들어가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을 말하면 요 민총에서 10문제, 물건법에서 14문제, 채권법에서 10문제, 조금 전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24문제가 출제되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반만 맞추면 됩니다. 원하는 반만. 여기서 10문제 맞추면 돼요. 10문제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뭐라고? 이제 합격이 나오면 여기서 뭐라고? 5문제.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 6문제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되고. 그럼 벌써 62.5 나옵니다. 그렇게밖에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한테.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물건법에서는 10문제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느끈하게 뭐라고? 합격을 왔습니다. 원래는 반이면 7문제죠. 근데 10문제 딱 맞추면 된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반타작 하다도 벌써 합격이 나오는 겁니다. 민총은 보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은 다시 어떻게 나눠졌냐? 권리 의무가 있는데 권리 의무에 뭐가 있냐?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주체에 관해서 나옵니다. 권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 우리는 사람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있냐? 법이 정하는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사람 되는 사람,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사람 취급받는 걸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연인으로 보냐? 사람으로 보느냐? 출생. 언제부터 출생했다고 보느냐? 거기서 뭐 완전 노출설, 부분 노출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완전 노출설이 통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사람을 보는 시기와 민법에서 사람을 보는 시기가 다릅니다. 절도법을 보는 시기도 틀려요. 민법과 형법은 다릅니다. 공법과 사법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사람을 안 보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맥박 정지설입니다. 맥박이 정지돼야만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맥박은 지금 뛰는데 뭐가 죽었다? 이 내사슬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여기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사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죽었지만 지금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공호흡기를 떼버리면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살인죄가.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의사 한 사람이 떼가지고 살인죄로 구속됐죠. 예, 결국 살인죄로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라고? 이 뇌사슬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에는 이제 뇌사슬을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스스로 호흡기를 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삶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기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인정해주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삶에 고통만 있다. 내 삶을 뭐라고 스스로 끊을 수 있게. 내가 끊을 수 있는데 끊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럼 병원의사에게 스스로 뭐라고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청원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 아직 뇌사슬에서 이제 될 거냐? 그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걸 여기서 다 배웁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물건을 취득하니까 그 권리의 뭐라고? 객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그 물건, 그래서 뭐가 물건이냐? 동사는 뭐고 부동사는 뭐냐? 종무로 뭐냐? 주물이 뭐냐? 이게 민법에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도 다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법인이 될 수 있느냐? 대표이사는 누가 되고 감사는 누가 되고 이런 거 쭉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법인도 영리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사람 취급받는 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모임이 재단법인, 그래서 사단법인과 다시 뭐로 나눈다? 재단법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다 배워요, 조금은. 그래서 그럼 사단이라고 다 법인이 됩니까? 아니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게 대표적인 게 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종중 이런 게 나중에 총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를 권리를 받는다. 변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 관계니까. 근데 권리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이고 그 권리 변동의 뭘 본다?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인데 법률행위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따르니까 물권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소유권을 퍼보면 요 소유권은 요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단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 개개 법률에 봐야 되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물건이든 채권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뭐라고? 법률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에는 권리 변동의 원인 중 뭐가 규정되어 있다고? 법률 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요강에는 이런 것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뭐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요 법률 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조문은 정식으로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더라고. 요게 10문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데 그 법률 행위가 뭔지 보니까 법률 행위는 내가 앞으로 실제로 중요한 건 물건과 채권인데 이 물건과 채권의 효력을 보기 전에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걸 취득해야만 효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더라. 그런데 그 법률행위를 가만 보니까 뭘 가지고 있더라?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몇 개냐 따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가만히 좀 살펴보면 151페이지를 펴보면 자, 법률관계란 말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말했던 거 읽어보면 무슨 사회규범에는 인간관계가 있고 법률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틀린 점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했던 거 오늘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란 결국은 권리의무 관계고 권리의무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발생, 변경, 소멸이고 권리 위주로 보면 권리 변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절 보면 권리 변동도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눈다. 발생도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죠.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즉 권리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 원인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이 법률요건에는 다시 1번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위의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중요한 게 뭐라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제3절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행위를 보는데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갖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춰서 요거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는데 이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요건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니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나지 어떻게 효력요건과 나눠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갑과 알 사이에 갑이 시아버지입니다. 1월 1일 날 인사를 갑니다. 며느리 요즘 뭐하지? 예, 공인중개사 공부합니다. 그래 너가 공인중개사 공부에 합격만 하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아파트가 45평짜리인데 평당 3천만 원 나갑니다. 이런 시아버지 있으면 합격한다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파트 준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합격은 선생도 관계없고 책도 관계없이 뭐라고? 마음먹에 탈리틀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주면 합격하고 안 주면 합격하고 그럼 이건 뭐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다 여러분이 마음먹이 틀린 것이지. 이거 정도 주면 합격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다 또 합격할 사람은 플러스 30억 더 준다 그러면 뭐라고? 밤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잡니다. 당연히 합격합니다. 누가 떨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할 것 합격하느냐 안 하는 자기 탓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기존에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행복감을 맛볼 수는 있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인생을 다시 나갑니다. 종전에 살았던 거하고 완전히 뭐라고? 삶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판인데 보기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일 20년 전에 이 자격증이 있었으면 내가 20년간 이 길을 종소했으면 분명히 뭔가 한 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럼 20년이 여러분 더 남았다니까 아직까지. 그 20년 동안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이 길에 계속 종사하면 뭔가 하나를 뭐라고? 자기 말하니까. 그럼 늦었다. 이 세상에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왜 엄마 아빠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못 사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강남에는 땅이나 사죠. 그런데 그 강남엔 땅 안 사더라도 그 뒤로도 한번 부동산이 뛰고 넓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잡은 사람도 있고 오점. 그럼 여러분 아들, 딸들이 똑같이 말하잖아. 엄마, 아빠는 왜 그때 못하느냐고. 응? 요 근래 5년 안에도 부동산 변동이 있을 게 없을 게. 계속 인터넷이나 보면 뭐 TV나 보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면 막 한다고. 그때 산 사람도 돈 벌어서 안 벌었어요? 벌었잖아. 간단하게 볼 때 법적인 제재 조치가 완전히 완화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절대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망에 바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뭐라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대세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부동산 언젠가 하면 떨어지겠죠? 그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면 떨어지겠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내 말이 맞을 수 있게 없게. 있죠. 근데 그거는 세월은 다 지나간 겁니다. 그 중간에 거는 모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어떻게 부동산이 부침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라고?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나는 뭐라고?
내 시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 중앙에 가서 뭐라고 내가 가장 큰 재산이 집밖에 없다고 했을 때 어렵더라도 집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게 샀다가 뭐라고 20만 원에 팔았다가 다시 외곽으로 싼 데 옮겼으면 그 차익이 남게 안 남게? 그 남죠. 그걸 불품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했다가 옮겼다가 중학교 이상 되면 안 돼요.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한두 번 움직인 사람과 안 움직인 사람은 당연히 재산에 차이가 난다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불평을 감수했잖아. 내 몸을 소그럽게 움직였다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노력의 대가가 돼야 되지. 그게 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 있잖아. 근데 아는 사람과 한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결실이 뭐라고? 따르게 말하다고. 한 번 실패했죠.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실패하면 몸을 체화하기 때문에 전 기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다시 뭐라고? 올라서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경험을 삼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지금도 부동산은 끊임없이 부침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뭐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서도 2, 3년 만에 암시 뭐라고 펑 뛰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게 관심을 두면 귀에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어느 영동도 어디에 되면 땅값이 있더라. 그걸 3년 전에 2년 전에 난다니까. 그럼 그게 가볍게 사놨다가 2, 3년 만에 뭐라고? 여러분 만약 3년 만에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년간 버는 게 5천만 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뭐라고? 5천만 원이라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게 2배 이렇게 되는 것도 2, 3년 만에는 관계없다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 부동산 길을 들면 되래. 이 설사 돈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뭐라고? 재미인지 몰라. 40이 넘어가면 부부간에는 뭐가 맞아야 된다? 금실이라는 것 자체가 20대는 몸이 맞아야 돼요. 30대는 침입, 40대는 뭐라고? 돈이 맞아야 돼요. 재테크가 맞아야 돼요. 부부간에 재테크가 맞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삽니다. 두 사람이 주식 좋아하면 주식을 좋아한다든지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 그게 맞으면 굉장히 뭔가 자기 벌든 안 벌든 재미있게 산다니까. 그게 잘 맞아야 돼요. 그 돈이 안 맞으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하다니까. 나는 부동산인데 남편은 계속 앉아가지고 주식한다. 이것도 보기 싫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두 사람 다 맞으면 또 정보도 교환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살 수가 있다. 이 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맞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 늦었든 안 늦었든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기는 바로 투입되고, 정년퇴직이 없어요, 여기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했어. 이거 준다 했습니다. 언제? 아버님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서 1월 1일 날 도장을 확 찍었어. 그런데 뭐 하면 준다고? 합격하면 준다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두 사람 사이 정력이야기 성립했죠? 정력이야기 성립되는 시기는 1월일까요? 합격일 때까요? 이게 이제 초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장을 찍었잖아. 계약서에 도장 찍은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도장을 찍었다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때 성립했어요. 성립했으면 효력이 뭘 취득하는 게 효력입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게 지금 법률 효과 아닙니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효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요건을 갖췄다고? 법률행위. 그중에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갖췄다니까. 그러면 성립을 했죠?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합격됐을 때 아닙니까? 그럼 이 합격은 정의역약 성립요건과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립은 입제됐고 합격은 이 성립된 정의가 뭘 발생하기 위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눠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립됐다 해서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립 요건은 그게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제가 채권행위 물권행위라는 것은 방금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했죠. 그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무슨 행위? 물권행위. 채권 재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공법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공법행위. 신분법상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신분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행위자는 법률행위가 줄어든 것이고 앞에 권리는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뭐냐 따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채권행위,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률행위든 어떤 법률행위든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든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이걸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방금 했잖아.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한 법률행위도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할 때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할 때는 혼인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혼인이 성립합니까? 혼인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죠. 요거는 혼인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요 신고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혼인할 때만 필요한 특별한 성립 요건이다. 유언할 때는 큰아들아 이 아파트 너가 져라. 그러면 유언이 안 돼요. 유언은 우리 친상수법에서 유언의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 중 하나를 갖추지 않으면 유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모든 행위할 때 다 방식을 갖출 필요 없고 요 유언할 때만 필요하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특별 성립 요건. 유언할 때만 필요하니까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립하면 다 효력이 나타나냐? 아닙니다. 성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있더라도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보세요. 갑과 알 사이에 컴퓨터를 매매한다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찍었다는 것은 성립했게 안 했게? 성립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을이 10살짜리 애입니다. 그럼 성립했다 해서 10살짜리에게 대금 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10살짜리는 비록 성립은 했지만 10살짜리는 무슨 능력이 없느냐? 의사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 결과로 어떤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뭘 모른다?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비록 성립했더라도 이 매매는 뭐가 되느냐? 무효가 돼요. 그냥 도장 찍었다 해서 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나중에 합니다. 갑과 알 사이에 도박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래서 도박빚 변제한다. 10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도박빚 1억 썼습니다. 그럼 계약서 도장 찍었으니까 성립했잖아요. 그럼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도박이잖아. 살인 청부했다.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니까. 이런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럼 도장 찍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도장 찍었다고 다 이 세상에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예컨대 갑과 알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시가 10억 상당인데 웬일인지 7억에 매매했습니다. 도박에서 도장 찍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을이 10%에게 칼을 들이댄 겁니다. 강박했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장 찍었다고 효력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협박하고 다 계약하겠지. 비록 성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나타나면 곤란해요. 왜냐? 내가 의사결정한데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이런 걸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보통은 이것만 있으면 되지만 특별 효력 요건도 있어요. 방금 말했던 이게 뭐라고? 합격을 뭐랬게? 조건인 겁니다. 그럼 정액계약 할 때마다 다 조건을 붙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여기만 조건을 붙였으니까. 만일 조건을 붙였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대리인을 통해서 내가 매매했다. 좀 있다고 배웠는데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매매를 했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대리권이 없더라. 그럼 도장 찍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리인과 거래했을 때는 그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존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와 거래했을 때만, 대리인과 거래했을 때만 적용되니까 이걸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게? 그냥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됐다, 부존재다 이 말합니다. 형님과 내가 만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3억 달라고 나는 2억 8천 달러에서 도장을 안 찍었어요. 계약이 성립했게 안 했게? 우리는 뭐가 안 됐다고? 계약이 불성립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사이는 법률 관계가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 권리 의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 그래요. 문제는 성립은 했는데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떨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예 전부터 성립을 안 했으면 좋은데 도장은 찍었다니까. 그런데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떨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미 성립했다 할지라도 이걸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 안 되겠죠? 효력이 없다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뭐게?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란 말도 있어요. 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니까 결국은 취소하면 무효로 바뀝니다. 결국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뭐가 되고? 취소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것은 무슨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무효 취소 그러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했죠. 근데 실질상 우리는 시험 범위는 법률행위는 뭐 했다는 전자에서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성립을 안 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요 능력은 권리 주체에 관한 거니까 취소할 때 미성년자 딱 한 번 보고 안 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게.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한 문제.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조건 기한에서 한 문제. 대립거래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여기서는 요즘 그냥 두 문제 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 문제 뭐라고? 한 문제.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의사표시에서 보고 대리 보고 무효 취소 보면 전체 70%를 다 보는 겁니다. 요 세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 가는 것, 대리 가는 것, 무효 취소에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되라니까 뭐부터 본다? 목적부터.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152페이지 법률행위 돼 있죠. 다음 밑에 성립요건과 뭐 있다? 효력요건.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본서를 나중에 배울 때 1, 2월 달에서는 이 앞에 파트를 공부합니다. 근데 3, 4월 달 되면 앞에 파트는 30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다음에 5월 달부터는 그냥 바로 목적부터 시험범 강의합니다. 왜냐고 그 앞에 있는 원래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지금 왜 이걸 배우느냐? 법률행위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험에는 나올 똥말똥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목적부터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목적이란 목적의 유효건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의 유효건. 유효니 무효니 하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민총을 볼 때는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무효니 취소니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민총 끝날 때까지 무효 취소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효력 요건 그 중에서도 이제 목적의 유효건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